자, 안녕하세요. 또 금방 세월이 금방 흘러서 벌써 제가 이 주제로 한 달이 됐네요. 7월 말 8월 휴가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번에 휴가를 가족과 가까운데 1박 2일 갔다 왔고, 또 이제 제가 모셨던 그 거래처 회장들하고 지방에 2박 3일 갔다 왔습니다. 지방에 2박 3일도 제가 원하는 곳은 아니었지만 제가 기획을 해서 원하는 곳들을 갔다 왔는데요. 제가 거제도를 출발해서 거제도로 해서 통영, 남해 이렇게 해가지고 다녀왔는데요. 알고 보니까 거제도가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거물들이 많이 태어나는 곳이더라고요. 물론 거제도가 이제 우리나라 섬 중에서 제주도를 제외하면 가장 큰 섬이잖아요. 가장 큰 섬이고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생가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제도를 구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제도에 있는 작은 섬, 외도라고 하는 곳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외도 또 지심도 이런 데를 가려고 했었는데 이때 이제 외도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갔다 왔고, 그래서 또 이번에 같은 일행들이 안 가봤다고 그래서 그걸 열망을 해서 거기를 가게 됐는데, 원래 부부 교사가 그 섬을 사가지고 거기 읽었잖아요. 근데 그 남자 사장님은 돌아가시더라고요. 돌아가시고 지금은 그 나무들이 굉장히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대단한 섬, 굉장히 우거진 섬으로 바뀌었고, 물론 잘 가꿔진 상태였고요. 옛날처럼 자연스러운 모습 많이 없어지고 인공적인 그런 냄새가 많이 풍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여러 청막항을 통해서 가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3군데인가 이렇게 통해서 가고 있는데, 안 가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권해드리고 싶고요. 거기서 체류하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전체 이제 왔다 갔다 1시간까지 합치면 한 2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지나가는 과정에 이제 소금강을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제 소금강을 거쳐서 가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조금 더 나오고 그렇습니다. 시간 나면 가보시면 좋고요. 이제 여름 같은 데는 거기 가면 이제 바닷가 가까운데 이제 바람의 언덕이라 해갖고, 바람의 언덕, 신선대 이런데 이제 네덜란드풍의 대형 도 있고 해서 좀 시원하다는 느낌도 들고, 또 통영 가면 이제 케이블카도 타고, 또 이제 동피랑 마을도 가고, 미륵산 케이블카 가가지고 또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남해에 가면 또 유명한 데 있잖아요. 독일 마을도 있고, 박원수 커피숍도 있고, 또 다랭이 마을도 있고, 그런 데 가가지고 다 구경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여름 휴가 보내시리라 믿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개념, 종류, 비교, 활용, 특성,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개념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에 따라서 범위를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개념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통상적인 개념은
대규모 데이터다. 큰 규모의 데이터의 방대한 양을 가지고 그냥 빅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거를 빅데이터라고 정의하기에는 굉장히 좀 구시대적인 거고요. 지금은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느냐 하는 에 따라서 차세대의 기술이다. 차세대 기술, 여기 전 빅데이터 기술이 이게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만, 차세대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중요한, 이 데이터들이 중요한 자산입니다. 정보 자산입니다. 이게 가장 고가의 자산이 됩니다. 모든 이 정보를 가지고 모든 마케팅을 한다든지 어떤 상품을 만든다든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 자산으로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빅데이터의 기술은 어떻게 이 빅데이터라는 것이 사실 빅데이터 시대를 연 공신이 어떻게 보면 저장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동안의 광범위한 기술들이 어떻게 이거를 저장하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한 군데 대용량에다가 저장하지 않고 분산해서 분산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빅데이터가 그야말로 이제 이거를 활용도를 높이고 분석하고 또 표현하고 하는 기술까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겠지만 빅데이터를 연 공신이라고 그러면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또 SNS 이게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보내고 얘기하고 뭐 좋아요 뭐 이런 표현을 하고 하는 모든 이런 데이터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사물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확산되면서 빅데이터를 열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기존에는 단순히 정형화된 데이터, 일정한 규칙을 갖고 체계화적으로 정리된 데이터, 통계 자료라든지 실제 뭐 과학적인 데이터 자체에 대한 해석 이런 걸로만 돼 있었었는데, 실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뭐 SNS라든가 스마트 기기를 통한 이런 비정형 데이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한글이라든지 SMS 워드라든지 이런 걸로 작성된 데이터, 그러니까 인쇄면체로 서술한 정보 이런 걸 이제 반정형화된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이 빅데이터로 일종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나 의미를 산출하기 위해서 무엇을 분석할 것인가, 이게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그러거든요. 데이터 마이닝. 이게 이제 실제는 데이터에 숨겨진 패턴과 관계를 찾아내서 일종 광맥을 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단순히 그 데이터만 가지고 어떤 보는 것만으로는 과거에는 정형화된 데이터 가지고 통계도 내고 다 했지만, 이걸 가지고 반정형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 이런 거를 어떻게 이 데이터에 숨겨진 패턴이 있는 거고 관계성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이런 광맥을 찾는 것이 정보를 발견해내는 것, 이것이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이제 은행에 있었습니다만은 뭐 백화점도 그렇고 뭐 좀 대기업들도 그렇고 이제 고객들이 그동안 어떠한 행태라는 거는 어떤 상품을 구매한다든지 어떤 물건을 보러 온다든지 어떤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그 패턴을 가지고
고객에 맞는 상품 전략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요일, 금요일이다. 그러면 금요일 날 오후에 어떤 상품이 잘 팔린다. 근데 그 상품 팔리는 상품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다. 금요일 날 오후. 그러면은 대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주말이잖아요. 그러면 퇴근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이제 여행을 간다든지 힐링한다든지 이때 오후에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가, 그 상품 팔리는 상품과 그 고객층과 아니면 고객 연령과 고객이 그 거주하는 지역과 어떤 계절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파악해내고 그걸 가지고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흔하게 보면 이게 그 3차 산업의 산물이죠. 근데 이제 이게 빅데이터를 기본으로 이제 인공지능, AI, 요즘에 뭐 AI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AI 뭐 나오는 이런 얘기는 인공지능 얘기 나오는 거는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이제 제4차 산업 이걸로 해서 상품화되고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인간의 두뇌를 대신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하고 전후 비교는 지금까지 좀 제가 얘기했던 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유형은 과거에는 정형 데이터죠. 정형화 데이터. 문자나 숫자나 수치나 이렇게 그런 데이터였던 것이 지금은 반정형, 비정형 이런 데이터도 다 포함하는 데이터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관련 기술도 지금까지 이제 통계 기법으로 있던 데이터베이스라든가 SAS라든지 SPSS라든지 통계 패키지라든지 데이터 마이닝 기계학습에서 지금은 저장 기술 하도 나오고 그다음에 분석 기술, 텍스트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에센스 분석, 표현 기술 알아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쭉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좀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일단은 이 정도로만 하는 거는 좀 약한 것 같고, 제가 하둡이 일종의 이제 분산 시스템 저장 분산 시스템 기술이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이제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할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이제 이게 만들어낸 게 이제 하둡인데, 커팅이라는 사람이 이걸 만드는데 왜 하둡이라고 했느냐? 하둡이 코끼리라는 보면은 코끼리가 돼 있잖아요. 그 노란 코끼리로 돼 있잖아요. 노란 코끼리 돼 있는데 그 이제 단어가 하둡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이 커팅이 개발한 커팅의 딸이 가지고 놀던 인형 이름이 하둡이었다. 그래서 이제 노란 코끼리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제 그 하둡과 관련해서 서브 프로젝트에 보면 다 거의 동물 이름들로 많이 되어 있어요. 이제 피그도 그렇고 하이브, 피그는 돼지 이런 거 아시죠? 하이브는 벌떼. 그다음에 이제 주키퍼, 동물은 사육사, 주키퍼, 사육사 이런 형식으로 동물하고 연관돼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 장치도 옛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장비 활용합니다. 지금은 아마존이 클라우드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이게 발돋움했잖아요.
그 전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또 어디입니까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몇 개 기업들이 뭐 이랬는데 시가총액이 이제 뒤집어졌죠. 클라우드 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시장 점유율 이 부분이 한 40% 차지한다고 그러니까요. 굉장한 거죠. 이 아마존 얘기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하죠. 이분의 정책, 이분의 전략이 코스트를 낮추고 또 저가 프라이스 그 정책을 쓰는 걸 가지고 그렇게 되면 기존의 경쟁 기업들이 거기에 못 이기고 다 죽잖아요. 이제 다 죽으면 다 쓰러지면 뭐 독점화된 그런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 기업이 생존하고 커가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기업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기술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축적해 가지고 관련 기업 관련 분야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해가는 그런 정책으로 이 아마존이 성장해가는 가능성이 큰 챕터로는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제일 관심거리잖아요. 빅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원입니다. 자원이라고 하면은 빅데이터의 자원이라고 하면 데이터죠.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정교한 데이터가 있는지, 얼마나 데이터의 품질이 좋은 건지.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은 데이터 관리를 잘 못해요. 물론 데이터가 많지 않은 기업도 데이터 관리를 잘하는 기업도 있고요. 또 유사한 데이터를 해외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사와가지고 자기 데이터와 믹서해가지고 우수한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쓴다든지 어떤 기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놀란 게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기업이 규모가 있고 또 상장된 기업들은 이런 데이터를 잘 활용할 것이다 라고 그런 걸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기업에 가서 빅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데이터를 활용 못하고 있는 기업들 간에 얼마만큼 한 영업 실적, 기업의 매출이라든지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그러면 이걸 활용하지 못한 기업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 이 기업들, 활용하지 않는 기업들의 성과가 높게 나타날 건지, 이런 거를 연구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상장 기업들에서도 이 데이터를 활용을 안 하거나 못한 기업들이 많았고, 오히려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 창업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데이터를 활용을 잘하고 있더라,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논문의 주제를 좀 바꾸게 됐죠. 논문의 주제를 이미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정말 미미합니다. 1%도 채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좀 늘릴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더 차후에 연구할 사항이고, 왜 빅데이터를 활용을 못하는가, 왜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기업들의 자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기업 자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기술적 자원은 어떻게 돼 있고, 뭐 인적 자원은 어떻게 돼 있고, 마케팅 자원은 어떻게 돼 있고, 이 자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또 역량은 어느 정도 어떻게 돼 있는지, 기업의 동적 역량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업가 정신, 기업가 지향성이라고 그러는데, 기업이 위험 감수성이라든지, 아니면 진취성이라든지 이런 기업가 지향성, 기업 오너의 어떤 방향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거를 활용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자원화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없다고 그러면 이거를 데이터를 가져와야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아야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데이터는 이거를 정제를 해서 중소기업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겠다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정책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지금 몇 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대대적으로 매년 뭐 지금 몇 조? 5조? 지금 3년 동안인가 5년 동안 투자해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내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데이터를 가져와서 활용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구상해 놓으시면 앞으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상품도 만들고 제품도 만들고 어떤 기업의 어떤 공정 기술을 개선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또 정부 과제 지원 자금에서도 빅데이터 관련들이 있거든요. 그쪽에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데이터는 가지고만 있으면 이거를 활용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데이터가 얼마나 확보가 돼 있고 정교하고 품질이 좋으냐도 중요하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이거를 가공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중소기업들이 과연 가능한가?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부 전문 인력을 영입할 수도 있고 거기에 그렇게 해달라고 의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정부에서 1년에 뭐 10,000명인가를 양성한다고 하거든요. 이 빅데이터 전문가를.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받는다든지 또 전문가들과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을 찾아서 수시로 이게 배운다든지 해서 우리나라에도 그 빅데이터 정말 그야말로 전문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 학술적으로 전문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제대로 강의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많지 않다고 얘기 들었어요.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몇 년 되지 않았어요. 몇 년 되지 않았고 그 빅데이터 협회도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돼 있지 않았고 굉장히 일천하고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쓴 글도 읽어봤고 그분들이 쓴 논문도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일천합니다. 내용들이 좀 제가 봐도 좀 이렇게 좀 충실하지 않다, 좀 이렇게 알뜰하지 않다, 내용이 깊이가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기술 다음으로 인력입니다. 인력.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이제 1년에 10,000명을 양성한다고 했는데 이 양성을 해야 이 기술을 터득할 수 있겠죠. 이 데이터 의미를 통찰하는 인력에는 단순히 이 기술만에 대한 인력이 아니고요. 통계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경제학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생물학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이런 데이터의
빅데이터에 대한 기술 전문가가 됐어요. 이게 여러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인력들이 서로 교감을 갖고 그 어떤 분야를 쳐다볼 때에는 자기가 만능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자원 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에 이렇게 큰 주문을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외부 필요한 데이터, 그걸 가공해주는 데이터,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전문 인력이 양성될 때까지는 외부 인력을 활용하시고, 그러시면은 뭐 쉬운 것부터 해보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앞으로 살아갔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논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특성입니다. 빅데이터. 빅데이터 특성을 세 가지로 앞에 세 가지로 얘기하기도 세 가지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가지로 얘기하기도 하고, 5가지로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언급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다, 6가지로 이렇게 다 언급해 왔는데요. 앞에서 5가지를 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볼륨, 규모죠, 규모. 기술적인 발전, 그 다음에 IT가 이제 일상화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서 디지털 정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진짜 늘어났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제타바이트 시대에 진입했다고 그러는데요. 제타바이트, ZB가 제타바이트거든요. 제타바이트 시대로 진입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좀 감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용량의 크기를, 볼륨의 정보량을 담는 이 크기를 잘 크기 순으로 하면 가장 적은 게 비트, 그 다음에 바이트, 그 다음에 이제 킬로바이트, KB,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 이렇잖아요. 보통 이제 책 한 권이 킬로바이트나 큰 거는 이제 메가바이트, 킬로바이트 이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USB 같은 거 몇 기가 이렇게 하잖아요.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그 다음에 이제 요타바이트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엑사바이트 1024배, 이게 보통 1000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1024배랍니다. 24배가 제타바이트라고 그러면 기가바이트는 알잖아요. GB 기가바이트 알잖아요. 기가바이트 1 제타바이트는 얼마의 기가바이트냐? 1조 1000억, 1조 1000억 배의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 1조 1000억이라는 기가바이트가 1제타바이트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 과거에는 정형 데이터만 있었잖아요. SNS라든지 스마트폰을 갖고 모든 우리가 말하고 영상을 보고 아니면 거기에서 좋아요 이렇게 찡그리고 이런 표현들 하는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로서 활용을 해서 그걸 가공해서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상품화하거나 제품화하거나 어떤 성향을 파악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벨로시티, 이게 다양성이거든요. 다양성인데 로그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소셜, 위치, 소비, 현실 데이터 등 데이터 종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벨로시티, 지금 벨로시티
유형 데이터 이런 것 유형들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SNS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게 다양화되어 있다. 다양성, variety, 다양성이라는 얘기고, 그다음 velocity는 이게 속도죠. 지금은 정보가 굉장히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생성되고 또 유통 속도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도 실시간으로 정보도 써 그거를 실시간에 상품화하고 그걸 처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빅데이터가 요소 중에 하나는 그만큼 속도도 중요하다. 굉장히 바로바로 정보를 가치를 파악하고 가치로 활용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는 과거에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즉시성 바로바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고 이용한다. 이제 그 사물 정보라든지 그 스트리밍 정보 이런 것들이 실시간 정보를 증가한다는 게 스트리밍 정보라고 그러면 인터넷에서 음성이라든지 영상에서 실시간 재생하는 기법이거든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재생해주는 기법. 과거에는 그 하드디스크에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재생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운로드 없이 그냥 물 흐르듯이 데이터를 전송하고 재생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물 흐르듯이 한다고 해가지고 스트리밍이라고 그러거든요. 흐름 뭐 이런 뜻이 스트리밍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리밍 정보 이런 것들이 실시간 제공된다 이런 뜻입니다. velocity입니다. 이 다양 속도. 그다음에 velocity 요거는 이제 진짜 정확성인데요. 어떻게 보면 위에 세 개가 볼륨, 그다음에 다양성, 속도, 요게 이제 빅데이터의 원 특성이고, 그다음에 velocity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데이터의 질이에요. 질. 굉장히 이제 질이 우수해야 돼요. 데이터가 엉터리인 걸 가지고 아무리 잘 분석해도 안 되잖아요. 데이터가 많잖아요. 방대한 데이터, 더군다나 방대한 데이터인데 그 방대한 데이터의 질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믿을만한 데이터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데이터 질이 떨어지면 데이터로서 활용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데이터가 정확하느냐, 데이터 분석의 질이 높아야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분석의 정확성을 정확해진다는 얘기죠. 데이터가 질이 높아야 그 질 높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에도 정확도에도 영향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value, 이제 가치. 빅데이터를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가치 창출이잖아요. 왜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느냐. 여기서 얻고자 하는 거죠. 상품을 얻을 수도 있고 제품을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성향을 파악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최종 결과물은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이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경쟁회사 대비해서 신상품을 빨리 고객에 맞는 신상품을 빨리 출시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밸류잖아요. 이 A라는 기업의 밸류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신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 회사는 이 기존 제품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좀 개선된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기존의 고객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것도 하나의 가치죠.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던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상의 개선사항,
이런 것도 하나의 가치잖아요. 가치라는 거는 그 기업마다의 다양한 게 있습니다. 어떤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경우, 어떤 고객 창출을 해야 되는 경우, 어떤 상품을 개선해야 되는 경우, 어떤 마케팅 영역을 더 확대해야 되는 경우, 이거 기업마다 다양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렉시, 이거는 이제 복잡성인데요. 그만큼 데이터가 종류도 많아졌고, 대상도 많아졌고, 관리도 복잡해졌고, 처리도 복잡해졌고, 점진적으로 다양화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 특성이라고 하면, 앞에 이게 3개 정도, 이 3개 정도는 볼륨, 벨로시티, 베리어티, 요 3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뭐 6가지 이거 다 알고 있어도 되고요. 전체적인 이 흐름은 아시겠죠? 빅데이터라는 거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차 산업의 개념 요소인데요.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하면 여러분들이 뭐 어디까지 알고 계시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술 혁신 패러다임이라고 보면 기술 혁신의 패러다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우리가 가상 세계에서만 있었던 거가 현실화된다라는 얘기죠. 사물 인터넷, 여러분 그 LOT 인터넷 오브 싱스요. 사물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 좀 제가 얘기했던 그동안에 데이터 저장, 분석, 빅데이터, 그 다음에 같이 장출하고 인공지능, AI 인공지능이죠. 어떻게 보면 3차 산업이 빅데이터라고 하면 4차 산업은 인공지능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블록체인,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고, 또 실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고, 실제 그거를 우리가 운영할 줄 알아야 되고 해야 됩니다.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아실 수 있는데, 같은 그룹이라고 미래에 이제 어떤 컨설팅을 하고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는 그런 그룹에서 미래 전망은 3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있거든요. 인공지능, 그 다음에 디지털, 메쉬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인공지능은 여기서 얘기했듯이 AI 얘기가 됐고, 디지털 얘기는 여러분 디지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체를 변화시키는 기술이다. 그 다음에 메쉬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상호 연결된 초연결 구조를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3가지로 크게 같은 그룹에서 이제 그렇게 갈 것이다. 하고 그렇게 갈 전망이다 하면서 그 미래 전망을 했는데요. 저 뒤에 아마 있을 겁니다. 미래 전망한 것부터 할까요? 미래 전망부터 할까요? 미래 전망부터죠. 2021년, 여기 보면 2021년은 50% 이상의 기업이 전통적인 모바일 앱 개발보다는 로봇이나 챗봇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우리하고는 좀 우리에게 빨리 다가올까? 근데 우리가 좀 앞선 얘기일 수도 있고요. 2021년 IT 직원의 40%는 비즈니스 위주의 다양한 역할을 하는 버서틸리스트가 고용될 것이다. 버서틸리스트가 뭐냐면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진 인재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IT 직원도 이렇게 비즈니스하고 연관된 여러 가지 업무를 다재다능한 그런 인재들을 고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두 가지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그 전문가를 여러 명 이렇게 고용해서 이렇게 같이 융합해서 할 수도 있고요. 2020년 인공지능은 2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80만 개의 일자리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한 50만 개의 일자리가 순증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당장 내년 얘기잖아요. 그만큼 4차 산업혁명이 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를 대신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한 관련된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기존에 순수한 인간이 단순하게 했던 일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당장 내년에 닥칠 얘기. 2020년 신제품 설계를 위한 전자제품은 95%의 IoT,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될 것이다. 지금 전자제품에 많은 이런 기능들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많이 들어가 있죠. 지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다 이렇게 적용될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2020년까지 이 전체 사물 인터넷 보안 예산의 절반이 보호가 아닌 끊임없는 결합, 개선, 리콜, 안전 실패 보완과 모니터링에 투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이제 사물 인터넷에 이런 걸 이렇게 투자를 했잖아요.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요거가 이제 계속 리콜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보완해달라든지 이런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AS 쪽에 이제 많이 투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2021년에 전자상거래 매출이 30% 증가할 것이다. 실제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중국의 어디입니까? 거기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 다음에 2020년 7대 디지털 공룡 중 5개 기업은 미래 디지털 리더십 기회 창출을 위해서 자기 파괴를 통해서 시장 기회와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다. 계속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20년 말에는 은행업계도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10억 달러의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멀은 것 같고요. 언젠가는 이거가 안정성을 확보하는 순간 급속하게 이런 거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금방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미래산업 구조 변화 보세요. Software is eating the world.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고 있는 중이다. 먹을 것이다. 먹어치울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웹브라우저 넷스케이프 창업자인 마크 앤드리슨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자동차는
기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고 한 메르세데스 벤츠 회장이 한 얘기나 테슬라를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차입니다고 한 테슬라 자동차 CEO 한 얘기야.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데이터와 지식 이런 게 모든 산업의 기본 원천이 되고 정말 승자 독식하는 세상이 온다라는 얘기고, 이 표현을 보세요. 진짜 자동차는 소프트웨어가 달린다. 테슬라는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 이 내용의 의미를 보시면 정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할 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 정말 되새겨봐야 할 내용들인데요. 일단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고용 구조 변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된다는 것은 확연한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능을 이용한 이런 기술 중에서도, 정보기술 중에서도 단순한 거 있잖아요. 단순 반복한 거 이런 거는 물론이고, 뭐 육체노동 하는 거 이런 거, 지적노동, 뭐 중급 사무 업무 이런 게 다 자동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고용 구조 자체가 양극화 될 거라는 얘기죠. 정말 고도의 기술, 아니면 정말 인간이 못하는 허드렛 일, 기계가 못하는 허드렛 일, 이런 걸로 양극화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가 아까 얘기했듯이 2020년에는 인공지능이 23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180만 개 일자리를 없앨 것이다. 그러면 50만 개, 순중으로는 50만 개 일자리 생기지만 이 180만 개의 일자리라는 거는 대단한 거잖아요. 요건 얘기는 누가 얘기를 했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 그 미래를 설계하고 컨설팅하는 가트너 그룹의 부사장이 2016년에 심포지움에서 불과 2년 전에 얘기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고용구조 양극화로 정보기능 기술 분야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 다음에 ICT 전문 서비스 미디어 분야 고용 성장률이 증가할 것이다. 이게 이제 다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보건 분야는 원격 서비스 도입으로 고용률 낮은 고용률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보건 분야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 원격 의료 서비스 분야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제가 뭐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원격 서비스 되면 어떻게 보면 뭐 시골이라든지 병원이 먼 곳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라든지 환자분들한테는 좋겠죠. 이제 원격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의 인력들과 뭐 간호사라든지 뭐 인근에 약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없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각종 서비스 비용 감소 및 품질 향상으로 편의성은 증대될 것이다. 그럼 뭐 그냥 우리가 얘기 안 해도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치료하는 데에서도 이런 지능 정보 기술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 갈까 한 번만 해도 치료를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이 고급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언어인지라든지 뭐 이런 뭐 외국어 자동 번역하는 이런 것도 그 서비스 향상이 되겠죠. 저희가 아직까지는 해외 논문 같은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번역을 해서 다시 이렇게 리딩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동 번역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허술해요. 내용도 잘 안 돼 있고 좀 앞뒤가 안 맞는 것도 많고 다시 우리가 다시 번역한 거를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우리 걸로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외 원서를 봤거든요. 원서를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기술이 발달되면 더 쉽게 되겠죠. 그냥 뭐 하나 탁 찍으면 버튼만 탁 누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버튼만 딱 누르면 정말 우리 국내의 전문 번역가들이 번역한 것처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참 무서운 세상이고 어떻게 보면 편리한 세상이면서 우리의 두뇌를 능가하는 이런 세상이 우리 옆에 곁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두뇌는 별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닌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괴감도 들 수도 있겠죠.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여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이죠. 이 빅데이터 관련 활용 측면에서 범죄 예측 시스템 관련 또 홍수라든지 화재라든지 예측 시스템 이런 거를 지금 활용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거를 상품화하는 기업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제 하고 있고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국방에 활용한다든지 치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강화할 수 있다. 이건 충분히 예견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4차 산업 시대의 기업들 그러면 4차 산업의 기업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기업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들은 거의 다 합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안주하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고 있는 상품이 제품이 지금 잘 나오고 있고 하니까 거기에 안주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특히 중소기업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안주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굉장히 다 아시겠지만 기술 텀이 굉장히 1년이었던 것이 6개월이었던 3개월 이렇게 텀이 짧아요. 금방 새로운 걸로 이렇게 텀을 넘어가기 때문에 미래의 것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금방 없어집니다.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거의 죽었잖아요. 지금 중소기업들이 기존에 하던 그 부분만 하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기술이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지금 계속 앞서가고 있잖아요. 기존에 하던 디젤 엔진 관련해하고 하는 업체들은 피스톤 관련 이렇게 하는 업체들은 이제 사양길이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옛날에 인건비 따먹기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는 지금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있는 지금 현재 기업에 이제 CRO로 나가 있지만 그 기업도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요. 그 업체가 지금 살아남아 있는 이유는 다른 기업들이 이미 다 죽었어요. 한 10년 전부터 다 죽어갔어요. 그리고 그 부품을 만들려면 살아남으려면 해외로 다 가버렸어요. 해외에서도 지금 물론 베트남이라든지 저런 데 지금 하고 있는 중국 간 업체들은 이미 어렵고 그 업체가 살아남은 거는 다른 데서 만들 데가 없어서 한두 군데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마진 생량 적자로 운영하는 거예요. 적자로 운영하는데 계속 적자 폭이 늘어나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 이제 법정 관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 부품 업체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소차 좀 생산해야 하는데 그 부품은 있어야 되니까 일정한 마진을 줄 테니 이거 좀 해달라고 이렇게 자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니지만 그 관련 부품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만큼 국내 기업은 단순 노동, 단순한 거 하청 형태의 기술을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중에서도요, 강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기업이 의리고 우리 강소기업이 갑인 그런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런 기업들은 대기업들이 꼼짝 못해요. 함부로 못해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여기서 얘기했던 현업부서뿐만 아니라 R&D 부서, CI 등이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 의견을 소통하고 의견 교환하고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제품, 그 다음에 서비스 이런 거를 선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지금은 지능 정보화 시대입니다. 지능 정보화 시대. 지능 기반 사회라고 그러죠. 지능형 정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을 제3의 물결, 지금을 제4의 물결이라고 치면 과거는 정보화 시대였다고 그러면 지금은 디지털화 시대.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에는 지식 기반 사회였다고 그러면 지금은 지능 기반 사회입니다. 지능 정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단순 노동에 의지한 그런 기업으로 전락하거든요. 지금은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은 기업들이 뭐 베트남이라든지 어디 저개발 국가의 중국 교포라든지 이런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저가의 임금을 가지고 그걸 끌어갔는데 지금은 최저임금이 지금 18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점점 올라가잖아요. 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걸 주면서 그걸 유지하기 힘들어요. 이미 적자에서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은 저가의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그 차익을 먹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제대로 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능정보 기술 경쟁력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고 또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이 영향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해안도 가져야 됩니다. 또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승자독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그 기회를 선점을 해야만 되고 또 요즘에는 특허라는 먼저 선점하게 되면 등록을 해서 다른 기업들의 보험 경쟁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혜와 지능 정보화 시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한 얘기가 그냥 흘려들린 얘기라고 생각하면 금방 기업은 오래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시고 제 얘기를 새기시고 또 혹시라도 이런 거 관련해서 의문이 나시면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까 빅데이터 활용 수준을 이 부분을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제가 이제 연구한 것 중에 이제 이런 자료들이 있어서 2018년 작년이죠. 무역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무역협회 조사한 자료에 빅데이터를 도입한 중소기업 우리나라는 0.9%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2.9%입니다. 우리보다
3배 이상 많잖아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한 기업, 여기는 중소기업만이 아니고 대기업까지 다 포함한 기업입니다. 포함했는데 우리나라 1.9%밖에 안 돼요. 제가 아까 놀랬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일본은 23%나 됩니다. 몇 배입니까? 10배도 넘잖아요.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인지도가 낮은 것 같아요. 빅데이터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기업이 80%가 넘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 빅데이터는 우리 기업하고는 관계가 없어. 나는 이거 없어도 우리 회사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10명 중에 8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게 금방 몇 년 안 가서 닥칠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 빅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하냐면 신상품 개발, 고객 신규 개척, 비용 절감, 노동시간 단축 이런 순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상품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신규 고객을 개척한다. 우리는 지금 이런 고객들만 활용하고 우리 상품을 쓰고 있는데 이 고객 말고 이쪽 고객을 우리가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하는 거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보기엔 몇 년 있으면 이 순서가 될 것 같아요. 이 순서가. 이제 전체적으로 빅데이터 활용 분야에는 신규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창출을 확대하고자 할 때, 비용을 절감하고자 할 때, 또 생산성 향상을 하고자 할 때,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할 때, 아직까지도 일본이 23%인 걸로 봐서는 이 의사결정 지원이라는 이거를 아직까지 활용 못하는 거가 일본도 빅데이터를 완전체로 지금 활용 못한다는 거죠. 이 의사결정 지원이라는 게 뭐냐고 보면요. 어떤 우리 회사의 운명을 뭔가를 해보겠다. 아니면 어떤 새로운 어떤 오더를 받았다. 아니면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했다. 그럴 때 이 방법이 맞느냐 틀리냐 하는 거를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오너맘이잖아요. 오너가 밑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라든지 얘기하는 걸 보거나 아니면 오너의 감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어 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 기준에다가 물론 오너의 의지도 거기다가 반영을 하면 더 좋겠죠. 여기서 빅데이터 분석에 한 자료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 이걸로 밀고 가자. 아니면 이걸로 가되 요 분야는 좀 손을 봤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건 할 수도 있겠죠. 이 빅데이터 이 자료가 100% 맞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데이터의 품질을 얘기했던 거고 방대한 양의 질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건데요.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의 질, 품질이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에 맞는 데이터여야 되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그동안 누적된 데이터가 있다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제대로 보존했다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와 관련된 걸 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 데이터를 그대로 온전치 않게 가지고 있다면 정말 그거는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와 가장 유사한 외부 데이터를 사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는 모든
데이터가 다 돈입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 움직이고 내가 어떤 강의를 하고 요거를 강의를 듣고 인지하고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뭐 활용할 때, 뭐 앱을 사용할 때 뭘 동의해 줘야 됩니다. 뭐 동의 안 하면 그 다음에 넘어가지가 않잖아요. 그 내용들이 다 데이터를 걔들이 축적해갖고 활용하겠다는 동의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우리가 다시 사야 돼요.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어떤 제품을 개발하거나 상품할 때 이런 대형화된 기업, 미국의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대기업들, 이런 아마존이라든 이런 큰 기업들, 아니면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큰 기업들,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이런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 전쟁을 할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사고 판다니까요. 지금 해외에서 이 데이터를 시장에서 사고 파는 시장이 열리는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뭐 그냥 저 자신의 그냥 예측인데요. 이 데이터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는 국가의 공공 데이터만을 국가에서 가공을 해서 중소기업들한테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실제로 주고 있고 그걸 활용해서 이제 상품화하거나 제품화하거나 뭐 개선하거나 할 수 있도록 지금 해주는데 고가 데이터 말고 기업이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할수록 그 기업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고 앞으로는 정보 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사고 파는 시장이 열릴 겁니다. 그 시장 규모도 어마어마할 것이고 그 시장의 가치도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년도 더 오래됐는데 15년 전부터 제가 현역 기업은 이제 PB센터장 PB를 하면서 계속 얘기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아파트 평수가 큰 평수들이 지금은 그 당시는 큰 평수가 평당 가격이 높았어요. 계속 높았죠. 지금까지도 높았죠. 그럼 언젠가는 이게 이제 평수가 넓은 게 평당 단가가 낮아지고 적정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평수, 그래서 24평, 27평, 32평, 38평, 42평 이 수준의 평형들의 평당 단가가 그 위에 평당 단가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실수요화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요. 그게 이제 현실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저의 그 예측이라 할까요? 그런 미래는 실수요화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허세를 떨고 허풍을 떨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왜냐하면 보유세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죠.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 그거를 가지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또 어디에 쓸 건가. 특히 복지 예산 같은 데 이제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써야 국민 소득 수준이 높은 거에 걸맞는 복지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게 현실화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 시장은 앞으로 크게 열리지 않을까. 이 데이터를 얼마만큼 가치 있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이거를 활용도를 잘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시장도 커지고 그 기업도 순저독식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업도
성장할 것이다. 급성장을 합니다. 급성장. 이거는 급성장하고 그 후속이 나오면 또 다시 거기가 업그레이드 되고, 지금 요즘에 그 공룡 기업들, 세계 공룡 기업들 보세요. 정말 급성장했잖아요. 그거 몇 년 되지 않았어요. 뭐, 몇 년 되지, 몇 년 되지 않은 기업들이 그렇게 급성장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이런 제조 기업들이 아닌, 지금은 데이터 혁명 시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올바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